바르셀로나에서 혼자 가우디 건축물을 따라 걷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유명한 곳들 도장 찍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정말 가우디라는 한 예술가의 머릿속을 탐험하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가우디 건축은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보는 거랑 그 형태가 왜 나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알고 보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내주신 여행 블로그, 건축 분석 자료, 또 역사 기록들을 전부 녹여내서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가우디 도보 여행을 함께 디자인해 보려고 해요. 단순한 동선이 아니라 가우디의 생각이 어떻게 시작돼서 발전하고 마침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따라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우디의 첫 번째 아이디어가 반짝였던 곳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좋은 시작이네요. 가우디 천재성의 빅뱅이 시작된 곳, 바로 카사 비센스부터 출발하죠. 카사 비센스요? 사실 사진들을 보면 다른 유명한 건물들에 비해 좀 낯설어요. 우리가 아는 그 물결치는 가우디 스타일이 아니라 직선이 엄청 많고 타일 패턴도 아주 화려하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가 바로 가우디의 커리어 첫 번째 중요 작품인데, 그래서 그의 초기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때는 아직 우리가 아는 가우디 스타일이 완성되기 전이라 스승들에게 배운 이슬람 건축 양식, 즉 네오 무데하르 스타일의 영향이 아주 짙게 남아있죠. 아, 그래서 저렇게 이국적인 타일 패턴이 많군요. 잠깐만요. 이 자료를 보니 건축주가 타일 공장 사장이었네요. 어쩐지 건물이 온통 타일로 도배돼 있다 싶었어요. 자기 공장 제품 카탈로그처럼 만든 거 아닌가요? 하하, 거의 정답이에요. 건축주의 사업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죠. 초록색과 흰색 체크무늬 타일, 저 화려한 해바라기 타일 모두 그런 의도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가우디만의 싹이에요. 건물 담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담장요? 그냥 평범한 철제 담장 같은데요? 오! 자세히 보니 야자수 잎 모양이네요? 맞아요. 카탈루냐 집안에서 자라는 마르가요라는 야자수 잎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어요. 상업적인 요구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연을 건축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가우디의 첫 번째 서명 같은 거죠. 여기서 시작된 자연에 대한 관심이 나중에는 그의 건축 세계 전체를 지배하게 돼요. 와, 첫 작품부터 그런 단서가 숨었었군요. 그럼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숲으로 자라나는지 보러 갈 차례네요.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자연을 향한 가우디의 꿈이 도시계획 스케일로 폭발한 곳, 구엘공원으로 가보죠. 카사비센스가 작은 화분이었다면 구엘공원은 거대한 식물원 같은 곳이에요. 구엘공원 하면 그 알록달록한 도마뱀 조각이랑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과자집이 먼저 떠올라요. 정말 비현실적인 공간이더라고요. 재밌는 건 그 비현실적인 공간이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실패의 산물이라는 점이에요. 네. 실패요? 네, 원래 이곳은 가우디 후원자 구엘이 영국식 전원 도시를 모델로 한 60가구 규모의 최고급 주택단지를 만들려던 곳이었어요. 근데 위치도 너무 외지고 분양이 잘 안 돼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해버렸죠. 아니, 그 아름다운 공원이 실패한 부동산 프로젝트였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가우디의 이상도시를 엿볼 수 있게 된 셈이죠. 여기서 가우디의 핵심 철학,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는 말이 온몸으로 느껴질 거예요. 산책로부터 벤치, 기둥까지 모든 게 물결치듯 유기적인 형태죠. 정문에 들어서면 보이는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 같은 건물 두 채가 원래는 경비실과 관리실이었고요. 중앙 계단을 올라가면 그 유명한 도마뱀 분수가 있고 그 위에는 기둥이 빽빽한 실내 공간이 있잖아요. 거긴 원래 뭐 하는 곳이었나요? 그곳이 바로 주택단지의 시장이 들어설 자리였어요. 도리스식 기둥 86개가 천장을 받치고 있죠. 근데 이 기둥홀의 진짜 재미는 천장에 있어요. 그냥 장식이 아니라 위쪽 광장에 내린 빗물을 모아서 기둥 속을 통해 지하 물탱크로 보내는 완벽한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에요. 와, 100년도 더 전에 그런 친환경 설계를 했다니 놀라운데요. 그럼 그 위 광장의 세상에서 가장 길다는 벤치도 그냥 장식은 아니겠네요. 물론이죠. 그 벤치는 광장의 난간 역할도 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쉴 공간도 제공해요. 그리고 그 표면을 보세요. 깨진 타일 조각들을 붙여서 만든 트랭카디스 기법의 정수를 보여주죠. 버려진 폐자재를 예술로 승화시킨 거예요. 심지어 벤치의 곡선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서 앉아보면 정말 편하네요.
자연의 형태, 기능, 그리고 예술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거죠. 카사비센스의 작은 야자수 잎에서 시작해서 구엘공원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꿈까지 봤어요. 이제 이 꿈을 들고 도시의 심장부로 들어간 가우디를 만나볼 차례인 것 같네요. 맞아요. 당시 바르셀로나 최고의 부촌이었던 그라시아 거리로 가보죠. 이곳은 부자들이 서로의 부와 명예를 걸고 건축 경쟁을 벌이던 각축장이었어요. 그중에서도 불화의 사과라고 불리는 한 블록이 있는데 가우디의 걸작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먼저 카사바트요. 뼈의 집이라는 별명이 붙은 건물이죠. 발코니가 정말 해골처럼 생겨서 밤에 보면 좀 으스스할 것 같아요. 외벽은 파도 치는 바다 같기도 하고요. 이 건물은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더 대단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징성이에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책이거든요. 이야기책이요. 바로 카탈로니아의 수호성인 성 조지가 용을 무찌르는 전설을 건축으로 표현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저 비늘 같은 지붕이 용의 등을 표현한 거고 지붕 꼭대기의 십자가 모양 탑은 용의 몸에 꽂힌 성조지의 칼이겠네요? 와, 그렇게 보니 건물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해골 모양의 발코니와 뼈 모양의 기둥들은 용에게 희생된 사람들을 상징해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화적 조각품인 셈이죠. 내부에 들어가도 직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소형돌이 치는 천장부터 사람 손에 딱 맞게 디자인된 문손잡이 하나까지 모든 게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요. 정말 상상력의 끝판왕이네요. 근데 바로 근처에 있는 카사밀라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별명이 라페데레라, 채석장이라면서요. 정말 거대한 돌을 깎아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채석장이라는 별명은 사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흉측하다고 놀리면서 붙인 이름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귀기해 보였던 거죠. 심지어 건물주 밀라의 부인은 벽이 온통 곡선이라 그림 하나 제대로 걸 수 없다고 불평했다고 해요. 하하,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문제군요. 근데 이 건물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구조적인 혁신에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 건물의 진짜 위대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시 건물들은 대부분 두꺼운 외벽이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우디는 건물 내부에 기둥을 세워 하중을 감당하게 하고 외벽은 그냥 커튼처럼 두르기만 했어요. 오늘날의 커튼홀 공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덕분에 내부 공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고 심지어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었어요. 와,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학적으로도 혁명가였네요. 그리고 옥상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투구 쓴 전사들 같은 굴뚝들이 서 있는 초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다락방에 꼭 가보세요. 거대한 고래배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그 공간을 이루는 270개의 아치가 바로 가우디 구조의 핵심, 카테너리 아치예요. 카테너리 아치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목걸이는 쇠사슬을 양쪽에서 잡고 늘어뜨리면 자연스럽게 U자 곡선이 생기죠. 그게 중력이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거든요. 가우디는 그 모양을 그대로 뒤집으면 외부의 힘을 가장 안정적으로 버텨내는 완벽한 아치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와, 중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중력을 디자인의 파트너로 삼은 거네요? 맞아요. 그는 실제로 쇠사슬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모양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구조로 설계했어요. 가우디에게 자연의 법칙, 즉 물리학은 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설계도였던 셈이죠. 자, 이제 가우디의 모든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신앙이 총 집결된 그의 인생 마지막 역작으로 갈 시간이네요.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건축,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1882년의 착공에서 가우디 사후 100주년인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가우디는 나의 의뢰인, 즉 신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며 이 성당에 43년을 바쳤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황당하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가요? 이 거대한 성당이 무려 137년 동안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137년 동안 무허가였다고요? 네, 2019년에야 바르셀로나시와 합의해서 겨우 정식 허가를 받았답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정말. 성당 안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숲에 들어온 것 같다는 후기들이 많던데 어떤 원리인가요? 그게 바로 카사밀라에서 봤던 카테너리 아치의 최종 진화 버전이에요. 가우디는 성당 내부를 신성한 숲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둥들을 그냥 수직으로 세운 게 아니라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면서 천장의 무게를 분산시키도록 설계했죠. 덕분에 기존 고딕 성당들처럼 외벽에 거대한 지지대, 그러니까 부축벽을 덧댈 필요 없이 높고 광활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 숲을 가득 채우는 빛의 향연도 압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빛의 교향곡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자체는 성인들 이름만 새겨져 있어서 단순해 보이지만 진짜 마법은 햇빛이 통과할 때 일어나요. 오전에 가시면 동쪽, 즉 탄생의 파사드 쪽에서 푸른색과 초록색의 차가운 빛이 들어와요. 생명의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죠. 그러다 해가 지는 오후가 되면 서쪽, 순환의 파사드 쪽에서 붉은색과 주황색의 따뜻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극적으로 표현해요. 시간에 따라 성당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당의 외벽, 그러니까 파사드도 각각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서요?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조각해서 사람들의 참여와 헌금을 유도하려고 가장 먼저 아름답고 희망차게 만들었죠. 그런데 반대편인 서쪽의 순환의 파사드는 사진으로만 봐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직선적이고 인물들 표정도 고통스러워 보이고요. 맞아요. 그 부분은 가우디 사후에 조가타 수비락스가 맡았는데 예수의 고통과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가우디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을 선택했어요. 날카롭고 거칠고 추상적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처음 공개됐을 때 가우디에 대한 모독이다라며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사진만 보면 좀 이질감이 느껴지긴 해요. 가우디의 비전과 맞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성당이 위대한 이유이기도 해요. 한 천재의 비전으로 시작했지만 여러 세대와 여러 예술가의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공사 중인 남쪽의 영광의 파사드가 완성되면 이 성당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늘 가우디의 첫 아이디어가 담긴 작은 주택에서 시작해서 그의 인생이 담긴 거대한 성당까지 함께 걸어봤네요. 독창성이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가우디의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 즉 자연의 구조, 중력의 법칙, 그리고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근원에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건축 언어를 창조해낸 거죠. 흥미로운 건 그의 건축이 당시에는 너무 귀괴하다며 외면받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바르셀로나의 거리를 걸으며 그의 작품과 마주할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시대를 앞서간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쩌면 위대한 창조물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생명력이 더 영원해지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당신의 여행을 단순한 관광이 아닌 깊은 사색의 여정으로 만들어줄 거예요.